매일경제TV 조간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올해 코로나19까지 악재가 지속되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일 청와대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서가 마무리가 된 데 이어 국내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위한 특별법이 추진됩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2개월도 채 안 남겨놓고 부동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과 강제징용 대상 갈등에 이어 곳곳 카지노 스캔들, 코로나19 대처 실패 등 연이은 실책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증권계를 뜨겁게 달궜던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의 3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 수시 적용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출근길에 미리 체크해보는 경제 이슈 그리고 경제 뉴스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경제 조간 브리핑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저비용 항공사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항공업계가 지금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 있는지 짚어볼 텐데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3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국조선 이용객이 무려 42%나 최근에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저비용 항공사들 LCC는 이 하늘길 노선도 막히고 그리고 돈줄이 다 막힐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에 이어 올해는 코로나19까지 악재가 지속이 되면서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에 한 군데인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을 못 내서 비행기가 못 들 정도로 지금 항공업계가 그야말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영업 손실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사들의 영업이 절벽 상황이다. 이 기사는 계속 사실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홍남기 부총리가 3천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 네. 항공사 전체에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항공사 전체에서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특히 타격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단거리의 노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주로 중국, 일본, 동남아 노선입니다. 이 노선들이 각각 제각기 영업이 손실을 받기 때문에 저가 항공사들 작년 잠정 영업 손실이 자그마치 1,548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이는 2018년 영업이익 2,324억 원 대비 166%나 하락한 수치입니다. 기업별로 보면 에어부산이 505억 원, 진에어가 491억 원, 제주항공이 347억 원, 티웨이 항공이 각 205억 원을 각각 적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3분기부터 계속 영업은 하락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본 불매운동 그다음에 홍콩 시위 여파, 이래서 동남아로 대체 수요가 늘어났는데 대신 동남아로 하도 다 몰리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삼중고의 상황을 지금 타격으로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서 영업 손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준비되어 있는 두 가지의 그래프를 모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공항 내항사 국제선 이용객 수입니다. 네, 1월 셋째 주만 하더라도 145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2월 둘째 주에 80만 명으로 뚝 떨어지게 됐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1월 셋째 주를 기준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LCC, 저비용 항공사들의 부진한 실적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에어부산이 505억 원의 영업 손실로 가장 큰 폭의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됐고요. 제주항공이 347억 원의 영업 손실, 그리고 진에어가 49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CC, 즉 저비용 항공사들 앞으로도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걱정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1분기 영업 실적이 이제 곧 나오겠죠. 그러나 1분기부터 대규모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사에서 1분기는 사실 그 방학이라든지 혹은 겨울 여행의 성수기거든요. 그런데 이 성수기 아시다시피 중국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외국으로 여행 자체가 자제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1분기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가게 될지를 아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전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영향성이 보통 이제 사스와 메르스는 물론 메르스는 중동발이지만 둘 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단기적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인 영향에 그쳤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스는 때의 중국의 어떤 경제 영향력과 지금의 중국의 경제 영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사스 때보다 경제가 급성장해서 경제적으로 지금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이 만약에 경제 성장률이 1%라도 하락한다면 거기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우리 경제에 한파로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LCC 저비용 항공사들은 각각 임원 월급을 반납한다든지 무급휴직을 확대한다든지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했지만 정부의 지원 이상의 지금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LCC 저비용 항공사들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의 9.11 테러 때 수준으로 위기 경영에 돌입을 했지만 이 위기를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걱정이 더 큰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황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전일 정부는 항공 분야의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입니다. 전일 청와대 업무보고에 7개 스타트업도 참가를 하게 됐고요. 정부는 스마트 공장의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전일 청와대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가 마무리된 다음 이뤄진 토론회에서는 스마트 공장 구축이 화두였습니다. 전일 이제 업무 보고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이 화두가 된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네. 지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파하는 기제로서 특히 스마트 공장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상황입니다. 눈여겨볼 것이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이기 때문에 기재부를 포함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벤처부까지 전부 다 합동 업무 보고를 했는데 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토론회에서는 스타트업 대표 7명이 각각 발표를 한 거예요. 거의 네. 대부분이 스마트와 관련된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스마트 사무라든지 스마트 비서 이렇게 스마트와 관련된 그런 그 비즈니스 업무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사실 또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한테 좀 초점이 맞춰졌어요.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이나 자영업자들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력도 사실은 없어진 삼력 부재인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그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를 지금 업무 보고에서 이후에 벌어진 토론회에서 이어졌는데 눈여겨볼 것은 스타트업 대표들의 이 발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민고 같은 경우를 보면 매출 증강이라든지 판매 추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소개를 해서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스마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이템을 또 선보였고요. 하나 또 이 참석자 중에 또 눈길을 모은 분은 코로나 맵,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맵을 만든 이동훈 씨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또 언급도 했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는. 이분은 또 탈모 진단을 AR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을 또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들이 더 주목을 했습니다.
네, AI 기술이 돋보이는 스타트업도 이번에 좀 참가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정부는 스마트 공장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떤 지원책들이 그러면 나왔나요? 네, 스마트 제조 기획 혁신단을 차관 산하에 두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법 제정, 법이 좀 뒷받침해야 되는데 뒷받침해주지 못해서 실질적인 어떤 운영이 그 한계가 있었다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혁신에 관한 법률을 이번에 특별히 제정하겠다. 즉 스마트 공장을 짓고 또 그것을 어떤 업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률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내용도 발표가 됐고요. 지금까지 2019년도까지 12,660개의 스마트 공장이 공급됐는데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까지 스마트 공장 3만 개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 센터를 2개소 또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중소기업이 보다 더 데이터와 관련된 그러니까 DNA라고 하죠. 네. 데이터와 네트워크 AI 이 DNA에 접속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 핫 이슈로 떠오른 스마트 공장 구축과 관련된 얘기 두 번째 기사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10면에 실려 있는 기사입니다. 네, 여당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집값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요즘에 수용성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죠? 수원, 용인, 성남을 얘기하는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잡자니 지금 민심이 이탈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집값 안정하냐 총선이냐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기사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2개월도 채 안 남겨놓고 지금 부동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수용성 지역 규제 방안을 놓고 이 당정청 간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와 여당 그러면 지금 집값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네, 마용성 묵자, 수용성 출렁, 이런 기사 네. 제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이 신문 보도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수용성, 그럼 수원, 용인, 성남 지역인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풍선 효과, 즉 어느 쪽을 묶었을 때 어느 쪽이 다시 부풀어 올라서 급등하는 부동산의 풍선 효과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이미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의 그 집값 급등에 대해서 경제부처가 언제 또 다시 발표를 할 거냐, 이것이 이제 그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류가 좀 더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을 앞두고 즉 지난 14일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를 예방을 해서 이제 수용성과 관련해서 규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해찬 대표가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라는 기사가 또 이어졌고요. 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 의장이 하루에 입장이 좀 바뀌는 그런 그 기자들에게 그 멘트를 했어요. 오전 중에는 일관된 부동산 정책 기조가 중요하다. 시세 차익과 관련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서 즉 수용성과 관련된 규제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라고 기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오후에 당 행사가 치러진 이후에 약간 기자가 또 바뀌었어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하자 규제 시기 내용은 결정된 것이 없다. 약간 좀 뉘앙스가 바뀌었거든요. 즉 당내에서의 그런 그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응이라고 보여지고요. 홍남길 부총리도 어젯밤 방송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로 부동산 규제 대책 발표는 하겠으나 네. 특정 지역 언급은 안 하겠다. 특정 지역은 제외하겠다. 이런 뉘앙스로 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당의 입장을 좀 고려하는 듯한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네,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좀 주춤하다 보니까 과연 집값 안정화 의지가 있는 거냐라는 일각의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용성, 이 지역구의 올해 매매율 상승률은 어떤지 저희가 그래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수원과 용인 이제 성남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이후로 2월
2월 10일 기준입니다. 지금 수원이 가장 많은 매매가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성구는 7.07%고요. 수원, 영통구와 팔달구가 6%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잠실구와 서초구 그리고 이 주요 지역들이 평균 5%대 매매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를 하면은 수원이 서울 주요 지역보다 월등히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값, 수도권 총선에 있어서 큰 쟁점이 될까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을 잡겠다,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라는 것은 또 총선 전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대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일대에서의 민심이 사실 부글거리고 있다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에 일산 지역의 민심이 동요하고 있다라는 기사는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이번에 그 미래통합당, 아직 가칭입니다만 미래통합당에서는 당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연아 의원을 일산 지역으로 이렇게 원래 비례대표였는데 이번에 지역구로 앞으로 공략하는 그런 지금 포석을 깔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수용성 지역이 약 한 13개 지역구 되는데 13개 지역구에서 9개 지역구가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아예 한 목소리로 규제는 좀 완화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다른 지역도 물론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이 공약들이 나오겠지만 수도권은 특히나 쟁점이 아주 큰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경제의 주간 브리핑 세 번째 기사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12면 국제면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일본은 코로나19 대응 실패의 성장률 쇼크까지 그야말로 아베 입장에서는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초췌한 아베 총리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일이죠. 현재 중의원에 출석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기사 내용 들여다볼게요. 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과 강제징용 배상 갈등에 이어 벚꽃, 카지노 스캔들, 그리고 코로나19 대처 실패 등의 연이은 실책으로 내각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또 일본의 지난해 4분기 이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소비세 인상 등의 여파로 인해서 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먼저 일본의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적표 얼마나 최악으로 나왔나요? 네, 한반도를 둘러싼 이 지도자들,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 스트롱맨들의 지금 입지가 달라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사실 탄핵과 관련돼서 핀치에 몰렸지만 경제와 관련된 성적표가 좋다 보니까 지지율은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진핑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일본의 아베 총리도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의 버팀목이 됐던 경제 너마저도라고 지금 제목이 나오는 기사도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5분기 만에 지금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연일로 환산했을 때 6.3% 감소로서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로는 소비세 인상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고요. 작년에 또 태풍 하기비스가 하기비스로 인해서 물류망이 끊겼고 이에 더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세 가지 파고가 겹치면서 이 4분기 경제 성적표가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까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합치면 아베 총리 울고 싶을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울고 있는, 그러니까 울고 네.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속으로는 울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기 아베 총리입니다. 저희가 신문에 들어가 있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일본의 GDP 성장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10
2018년 3분기에 마이너스 0.8이었는데 지금 5개 분기 만에 다시금 마이너스대로 돌아서게 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1.6%를 기록하게 됐고요. 최근에 이제 위기에 내몰리게 되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그야말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2일에는 49.3%였는데 한 달 만에 41%대로 내려가게 됐고요. 그야말로 8%포인트가량 지금 지지도가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내각 지지율 얼마나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이 언론사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 교도통신 여론조사를 보면 전달 대비 8.3%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50%를 이제 하회하는 여론조사가 각 신문마다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경제 성적표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스캔들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벚꽃 모임 스캔들이라고 해서 세금으로 벚꽃과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야쿠자들까지 초대를 했다. 이런 의혹이 생기면서 의회 내에서는 지금 굉장히 야당들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지역 감염,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감염 확산, 크루즈선 탑승객 대응에 대한 어떤 미흡, 이런 상황 속에서의 아베 총리의 리더십 과 관련돼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혹시나 사스 때도 중국이 여자 월드컵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네. 근데 도쿄 올림픽까지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겹쳐지면서 지지율 하락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쿄 올림픽까지 150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사면초가 그리고 진퇴양난에 빠진 아베 총리에 대한 얘기를 만나봤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볼게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23면에 실려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30% 룰의 수시 적용이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기사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증권계를 뜨겁게 달궜던 코스피 200 내 삼성전자의 30% 시가총액 비중 상환제 수시 적용이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동일 종목에 대한 편입 비중 제한을 왜 푸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푸는 이유는 사실 원래 삼성전자가 30%까지 육박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원래 있었어요. 한 네. 20%대의 이 30% 상한 규제를 뒀거든요. 그런데 작년 12월부터 30%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가 넘으면 무조건 넘는 물량을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매도를 하다 보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이 금융투자 규정 시행 세칙을 좀 개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TF나 인덱스에 한해서 동일 종목 편입 비중을 제한을 풀겠다라고 이제 금융당국은 발표를 했는데 거래소 측은 어쨌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네. 이번 주 내로는 결론을 내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3월에 30% 룰, 이 수시 적용이 안 된다면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일단 시장은 200% 내 비중 30% 초계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선물로 지금 매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패턴이 좀 바뀌게 되겠죠. 지금 6월이 원래는 정기적으로 변경이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그 전까지는 선물로 갖고 있던 것을 현물로 이제 바꾸는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다가 6월부터는 다시 이제 그 상황이 패턴이 바뀌면서 전문가들이 바라볼 때는 시장이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악영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기사 내용까지 저희가 오늘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